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2020년 모건대학교 제26회 우리 학술분야 토론대 중결승전을 다 같이 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첫 번째로는 모로하조 팀과 그리고 쌍조 팀 이름도 없네. 그럼 잡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3조와의 우리 중결승 첫 번째 할 텐데 우선 개인 소개해 주시죠. 모로하조부터 개인 소개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사랑사회복지학과 17학번 윤영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사랑사회복지학과 17학번 문의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4학번 서동민입니다. 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랑사랑 사회복지학과 17학번 권임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사랑사회복지학과 14학번 이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사랑 사회복지학과 1부학번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논제 제시를 제가 2, 3분 정도 할 거고요. 제가 논제 제시를 하면 그 다음으로 입론이라고 해서 각 팀당 각각의 이제 3분씩 입론을 할 텐데 먼저 우리 모로하조가 보편주의. 그러니까 우리 보편주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입론 3분, 그리고 우리 선별주의에 대한 정당성 입론 3분 각각 해주시고요. 각각 입론이 끝나면 자유토론 1분, 한 10에서 15분 정도 이제 담론을박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장단점을 서로 이제 친밀하게 전략적으로 자유토론 1분 해주시고요. 자유토론이 끝나면 잠깐 이제 휴지 시간을 갖고 수기 시간 3분을 드릴 테니까 좀 더 정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각각의 상대방의 논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디펜스하고 어떻게 오펜스할지에 대해서 각각 수기 시간 3분 그리고 나서 수기 시간이 끝나면 자유토론 2부 시작을 해서 10분에서 15분 다시 각각의 디펜스 오펜스를 시작해 주시고 마지막 팀당 결론 진행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제시 들어가면 정말 세계 유행이라고 하는 팬데믹이 지금 우리나라도 불어닥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그죠? 각각의 그 국가의 규모와 수준에 맞게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쟁점이 그 재난지원금을 보편주의로 모든 국민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줄 것인지 아니면 소득 기준을 정해서 상당히 재난에 취약한 계층만 상대적으로 선별해서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마다 뜨거운 감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주의로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주의 예가성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1차는 보편주의로 시작했다가 2차는 선별주의해서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두 팀이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 사회자 왼쪽에 있는 그죠 모로하조 조 같은 경우에는 진급 재난지원금의 방식이 보편주의가 타당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펜스와 디펜스를 할 거고요. 제 기준 오른쪽에 있는 제 3조는 그게 아니라 선별주의가 보다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식으로 디펜스, 오펜스를 할 텐데 지금부터 뜨거운 입론 제 3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이름 뭐로 하죠? 부터 하시죠. 네, 보편주의 시작. 안녕하십니까. 팀 이름 모로하조에서 입문을 맡은 윤영인입니다. 저희 조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어떤 것이 더 적절한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편적 급여가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급여에 찬성하는 측에서 비판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를 고려할 결과 우리는 보편적 급여로 지급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보편적 급여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별적 급여 지급은 정책적 측면이 아닌 도덕적 측면이 강조된 방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선별적 급여의 측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정책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주장입니다. 즉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복지를 내포하고 있는 정책임은 분명하지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 정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둘째, 재난으로 발생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이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나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린 월세나 소득의 저하를 충족시킬 수 있더라도 한시적인 결과에 그치게 됩니다. 세 번째, 선별적 급여 지급은 역으로 실제 피해 계층, 업종에 대한 지원의 허점이 발생합니다.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은 4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하위 20%의 경우 3만원, 상위 20%의 경우 39만원 정도 가계소득이 감소했습니다. 큰 식당의 경우 타격이 더 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하위에 있는 계층보다 상위 소득의 계층이 소득이 더 크게 하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도 끝났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3조, 우리 선별주의에 대한 인도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3조 인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적으로 보편적 급여를 시행했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 사태를 인정하고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위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실제로 경제는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사용 기간을 제외하면은 크게 위축했다는 표가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에 의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질병관리청과 국민의 노력으로 타국들에 비해서 국가 위기 사태에 준하는 상태에는 저희는 이제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급여가 선별적 급여보다 비용 효과적인 부분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와 조사 자료가 있으며 특히 이후에 늘어날 부채는 우리 이제 미래의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므로 시행하기 전에 좀 더 신중히 써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연구 자료들을 등으로 2차 재난지원금, 즉 선별적 급여는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더 적은 돈으로 빈민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다 더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급여는 선별적 급여 방식에 비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채택하는 것이 경제활동에 더 이익이 되며 동시에 비용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더 타당하다는 것을 주제로 토론을 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제 현재 보편적 급여의 국가적 위기 사태를 말씀드릴 수 있으며 두 번째로 국가적 위기 사태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팬데믹과 대한민국의 현재 노력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말도 있고 선별적 급여의 비용 효과와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의 예산과 비교를 해보시면 더 선별적 급여가 더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 두 팀 다 인원이 짧네요. 제가 딱 1분 남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보여드릴 틈도 없이 끝났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자유토론을 시작할 텐데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에티켓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에티켓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상대방이 주장할 때 말을 끊지 말 것.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12조로 얘기하지 말 것. 그죠? 상대방의 주장 상당히 존중하면서 좀 더 점잖게 반대 논리를 피는 게 이 토론의 에티켓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시죠. 어느 팀부터 할까요? 네, 우리 뭐로 하죠? 시작하시죠. 네. 이제 입론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서 비용 효과성이 낮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근거한 말씀이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의 예산과 비용 효과를 비교를 해봤는데 2020년도 추경안에서 이제 저희 비교를 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12조 2천억 원의 규모였으며 천천히. 예, 12조 2천억 원의 규모였으며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은 그의 반절인 7조 8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근데 1차 재난지원금은 그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상황에서 비용 효과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정정하겠습니다. 2차 추경 예산으로 1차 재난지원금이 아까는 1차 재난지원금에만 적용된 거고 지방에서 시행한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해 14조 3천억 원이라는 세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용 GDP 대비 부가가치 생산액은 8조 5,223억 원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횟수로 그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14조 3천억 원에서 8조 5,223억을 빼면은 거의 6조 가까이 지금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부가가치 창출이 8조밖에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희 자료에서 재난지원금이 이제 부가가치 유발 개수가 한국경제에서 이거에 대해서 부가가치 유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바가 있어요. 보편적 지급을 했을 때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제 1차 재난지원금에서 유발된 부가가치는 17조 중에서 절반가량인 9조 130억이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 유발 개수는 0.5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반밖에 부가가치 유발이 안 된다라고 효과가 약하다 비판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프레시안에서 사설을 쓴 부경대 정재학 교수님의 사설을 보면은 이 부가가치 유발 개수가 이제 모두 소비됐을 때 재난지원금이 모두 소비됐을 때 0.78, 평균 소비 성향만큼 소비됐을 때가 0.65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재난지원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보편적 지급을 했을 때도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은 비용을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0.65라는 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인 0.43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보다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 과연 효과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부가가치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한국은행에서 얘기했던 CCSI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바가 따르면은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거의 6월에서 7월 사이에 거의 79점에서 84점까지 거의 6점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용 기간을 정한 8월 이후로는 무려 4점이나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계속 보편적 급여로 이제 계속 진행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8조 가까이의 예산이 계속 이제 빵꾸가 난다고 했죠.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보편적 지급을 하고 소비자 심리는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지급한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계속 하는 거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지급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 사태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소비자 심리를 위축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련에서도 이미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소련의 예를 들었었는데 잠시만요. 국민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인 알렉세이 랑코프 교수라는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공산주의 국가가 모두 배급제를 실행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배급제 자체는 국가적 위기사태, 즉 전시 상태에서만 이제 거의 추진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냐 원자력 체르노빌 사건 그런 사태에서만 거의 시행을 했지 소련에서마저도 그 이후로는 선별적 급여와 동시에 경제 활동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이고 국가적 위기 사태라고 지금 이제 저희는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정도까지 돼야지만 배급제를 실행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계속 비용적인 부담이 계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2차 재난지원금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3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적 지급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방에서 자체도 지금 선별적 지급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선별적 지급을 지금 여러 지자체나 국가에서 선택을 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이거는 소비 진작을 위한 거지 이제 피해를 입은 계층한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네. 그 피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런 면을 봤을 때 이건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물론 그렇게 봤으면은 국가적 위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저 계속 얘기해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글로벌 팬데믹과 대한민국의 선방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본 게 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을 거의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국가인 선진국, 대한민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대한민국은 인구가 5,164만 명이고요. 영국은 6,600만 명, 이탈리아는 6천만 명, 스페인은 4천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61만 7천 명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35만 9천 명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91만 8천 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24,805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걸 매우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리고 사망자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는 지금 당시 저희가 조사했던 10월 기준,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입니다. 사망자가 434명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46,628명, 이탈리아는 36,205명, 스페인은 33,124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국가적 위기 사태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국가적 위기 사태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 국가적 위기 사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최근에도 200명을 넘기는 확진자가 나왔고 국토 면적과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인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번 이제 방역에 실패하면 다른 나라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국가적 위기 사태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게 말씀의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예.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소리죠. 꼭 예산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이 국가적 위기 사태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 국가적 위기 사태임은 결국에는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위축하는 결과를 계속 그 상황을 유발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위기 사태라면은 라면이나 쌀이나 이런 걸 사지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이러진 않을 테니까요. 오히려 그 돈을 계속 저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돈이 계속 돌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당장 그래서 제 1차 진행금을 지급을 했을 때도 그때만 돌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제시했던 CCSI 여기서 이제 제시된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의해서 선방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저희는 못 느끼겠고 두 번째로는 저희도 실제로 방역에 실패해서 거의 1,000명 가까이 넘어갔던 적이 3월에 있었습니다. 3월에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의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지금 하루에 200명, 100명, 그리고 적을 때는 10명 수준까지 언제는 0명 수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방역을 하면은 저희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세계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방역 수준이고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지금은 국가적 위기 사태를 계속 유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재건에 속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국가적 위기 사태라는 그런 위기감 조성 때문에 소비도 위축되고 국가가 앞으로 유지되기가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계속 유지되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비용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예산의 부분에서는 덤이고 저희가 남았습니다. 저희도 예산에 있어서는 거의 덤으로 보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는 이제 계속 선방을 하고 있고 회복하는 중. 예를 들어서 전쟁으로 비교를 하자면 국가적 위기 사태라면 전쟁이 제일 와닿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는 국방부인 겁니다. 조금만 요약을 좀 많이 써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쟁 모르겠어요 지금. 끝까지 하시고요. 네, 계속.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질병관리본부는 국방부인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거를 너무나 잘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고 저희 대동강까지 밀고 온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쪽은 서울 쪽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백신이 개발돼요. 즉, 이 적을 끝낼 수 있는 한 방의 무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 상태까지 가서도 계속 국가적 위기 사태를 계속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제 폐허가 된 이 도시를 계속 복구하시겠습니까? 이걸 전쟁에 비교를 해도 되는지는 넘어간다 하고, 정확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유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했을 때는 이제 지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오히려 상황이 위기가 복구를 해야 되는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사회 적재적소에 이제 자원을 투입해서 복구를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는 그 단계까지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특성상 아직 종식 선언도 안 났고 지금 해외 출입국도 방역을 하고 있지만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이제 복구에 치중하기보다는 방역과 현재 침체되어 있는 경기에 치중을 해야지 좀 더 나중에 그 기반을 다져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급여가, 아니, 보편적 급여가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계속 지금 저희가 이제 복구 단계가 아니고 저희는 지금 국가적 위기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편적 급여를 계속해서 마치 심폐소생술을 하듯 계속 경제를 계속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만 그 예산 자체는 계속 정부에서 나오는 거고 저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계속 저장되어 있는 국고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그것을 계속 낸다고 해서 어차피 그건 저희가 다시 채워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건 언젠가 분명히 돈이 날 것이 분명하다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희가 소비된 예산을 채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확실히 국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은 즉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근데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상승폭을 봤을 때 상적 내의 범위 안에 있으며 17조가 늘어났습니다. 4월에서 5월 넘어가는 사이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적은 돈은 아니지만 국가 부채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국가 채무 자체가 국채 자체가 적습니다. 비율 자체가 GDP 대비 국채 자체가 비율이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채워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편적 지급도 마찬가지인데다가 애초에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은 증세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그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 지급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서라도 계속 보편적 급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에는 당연히 말을 좀 천천히. 복지에는 당연히 증세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당연한 상황 안에서 이 지급 방식의 차이지 증세는 불가피하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한다 한들 지금 크게 국가적인 타격이 될 상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타격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하기에는 7조나 17조 정도의 예산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증세는 계속 불가피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선별적 급여로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실제로도 여기서도 보면은 14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 15분이 지났는데 그래서 3분 정도 수기 시간을 가질 텐데 사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본인들이 오펜스 해야 할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오펜스를 좀 했으면 좋겠어야겠죠. 상대방의 오펜스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논리에 빈약한 부분을 딱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일부 토론은 좀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3분 숙제하는 기간에 상대방의 좀 약점을 어떻게 오펜스 할 것인지 좀 중점들을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번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기 시간 3분을 잘 보냈고요. 네, 우리 자유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부의 시작은 이제 우리 3팀 3조부터 네, 우리 변론 혹은 이제 질의하시죠. 시작. 3팀. 예, 저희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있는데 그 선을 쓰시고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좀 얘기해요. 예. 첫 번째로는 맨 처음에 입론하실 때 선별적 급여가 정책 측면이 아닌 도덕적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비용 효과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선별적 급여가 더 정책적이고 보편적 급여가 오히려 훨씬 더 도덕적인 이유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편적 급여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이 돈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라는 취지에서 또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이게 선별적보다 더 도덕적인 것인지 더 정책적인 부분인 건지 저는 일단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자, 1차 재난지원금에서 다 주는 건 효과가 없고 피해를 입은 계층한테 더 많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게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이제 경제 소비 진작이라는 효과를 버리고 그 피해를 입은 계층한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과는 다른 방식의 지급 방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피해를 입은 상공인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영업 정지가 되거나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거는 2차 재난지원금이 아닌 코로나 피해 보상금이 됐어야 됩니다. 국가의 명령으로 인해서 영업이 정지당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 보상금의 형식을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주게 된다면은 그런 보상금과 이제 고용 안정을 위한 나중을 생각해서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지원금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이 되는 상황을 병행해야지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맞는데요. 선별적으로만 했을 때는 분명히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보상의 효과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 보상 효과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피해를 본 만큼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이미 지역 사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생필품이나 이런 거에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차피 그 사용 기간 내에 다 사용해야 되는 돈인데 이미 그것에서부터 이미 소비는 거의 강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용한 생활비를 토대로 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물을 오히려 저축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2차 재난지원금은 어디에 제일 많이 지원이 됐죠? 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준 이유는 영업 정지로 인한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월세나 그런 걸 못 냈기 때문에 준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 월세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월세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어디로 갑니까? 건물주들한테 가죠.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기 위해서 그 돈이 충당이 되고 정작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소비 진작 효과가 있고 생활비로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른 걸로 넘어가자면 저도 이제 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일단 첫 번째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에서 저희가 이제 14조 3천억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8조 정도 쓰셨다고 하셨고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3천억이고 2차 재난지원금이 8조라고 하셨는데 둘의 재난지원금은 성격 자체가 다른데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잠깐만요. 그리고 만약에 비교를 하실 거면은 1차는 14조 3천억이 주신 거를 그 통계적으로 나왔죠? 똑같이 만약에 선별적으로 했을 때 무슨 경제학자나 다른 사람들이 통계를 낸 거를 1차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6조에 이렇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로 1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이미 이제 3월쯤에 지급이 된 거니까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선별적 지급을 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주시에서 진행한 선별적
지원금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 아닌데 1차 재난지원금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지금 여기 저희 주제가 코로나19에서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급여가 맞는 거, 보편적 급여가 맞는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급여를 지급했고요.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급여를 지급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과 또 다르게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지급을 이제 한 그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료가 없으신 거죠 지금.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궁금한 거는 1차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이고 선별 쪽에서 그 자료가 있냐 없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계속 말을 다른 걸로 돌리시지 마시고. 아니,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습니다. 얼마예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말씀. 2차 재난지원금을 하지 마시고 1차 재난지원금 때 선별로 했을 때 돈이 얼마 드는지 운영 비용이 얼마 드는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1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보편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별적 급여를 해당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통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있냐 없냐로 그거 없는 거잖아요. 1차 재난지원금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없으신 거죠. 그 질문이고요. 그러면은 긴급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정말 긴급한 사람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지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에 선별적으로 했을 때 혹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알고 계시는지. 그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예, 이미 그것만큼 이제 빠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전주시에서도 이미 그거를 진행을 했고 이미 실행을 했고요. 거의 보편적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는 거의 동일하게 지급이 됐고요.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전주시 인구가 어떻게 되죠? 전주시 인구는 전주시 인구보다는 전주시 인구가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한 거만 대답 좀 해주세요. 계속 다른 걸로 돌리시지 마시고. 전주시 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인구는 어떻게 되죠? 5천만 명입니다. 전주시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거꾸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 제가 대답한 거에 먼저 대답 좀 먼저 해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거는 아무도 진짜 상식적으로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그 근거가 있으십니까?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보편적 지급을 1차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의 성격으로 보편적 지급을 한 이유가 선별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고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빨리 투입하기 위해서 보편적 지급을 하고 2차 때는 1차 때 보편으로 했기 때문에 2차 때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선별 지원을 한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 이해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을 하고 이해 못하고 계시는지.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1차 선별적 지급보다 이제 보편적 급여가 이제 빠르다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문제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지금 보편적 급여를 지급한 상태에서도 누락자들이 계속 나왔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빨리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지급 얘기가 3월경인가 2월경에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6월에 가까이 됐습니다. 6월인가 7월쯤에 전 지급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사례를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것은 이제 지방 정부에서 시행을 한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진행을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사람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과 그리고 이미 조사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지급을 했다고 저는 그 뉴스 기사에서 봤고요. 뉴스 기사 어디서 보신 거예요? 저희가 그 뉴스 기사 KBS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선별적 지원 효과 커브라는 이제 제목으로 해서 저희가 본 것이고요. 여기서 지급된 대상은 그 실업자와 저소득층 노동자 5만 명에게 52만 7천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편적 급여를 했었던 그러니까 보편 1차 재난지원금 그것도 이제 저희도 동시에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의
거의 동일한 수준의 시간에서 좀 나왔던 거 들었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드릴까요? 5분 남았습니다. 네, 전주를 말씀하셨죠. 전주 지자체에서 선별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근데 전주는 규모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규모가 비슷한 서울과 경기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서울에서도 선별 지급을 했고 경기에서도 보편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2분기 경제 지표가 나왔었을 때 경기도는 2분기 경제 지표가 서울에 비해서 잘 나온 게 이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니까 과거 대비 8%가 증가하고 회복률은 서울시에 비해 10%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그 말씀하시던 효과성이 없다는 말이 오히려 선별주의 쪽의 효과성이 더 떨어진다는 반증 아닐까요? 이 통계 자료 자체가?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회 예산처에서 말씀했듯이 아까 같은 그런 이제 비용 효과, 전체적인 비용 효과 부분에서는 그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주에 저희가 그냥 아예 이거 본문을 읽어드리는 게 저희가 그냥 아예 이제 더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서 시행한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급여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됐다는 열거 결과가 나왔다.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두고 소비를 촉진했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실업자와 저소득 노동자 5만 명에게 52만 7천 원씩을 지급했다. 정부에서 지급한 1인 가족기금은 40만 원보다 큰 수준이다. 대부분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코로나 이후 실제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계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연구 결과의 요약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연구 결과의 결론 쪽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 적절한 대상에게 지급돼서 자원 배분의 효율적이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를 하고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함께 나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뉴스엔 이제 신문 자료인데 용영 씨가 지원을 차례를 두면 앞으로 업주들이 정부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고 지원에 차별을 두면 앞으로 업주들이 정부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유흥업소들도 생계가 급하면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그냥 벌금만 내고 영업할 수도 있다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입장이라면 피해가 있으면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씩만.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선별적 급여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제외되는 그 차별받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선별적으로 지시만 일단 먼저 얘기해. 아니 저희가 얘기한 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선별적으로만 재난지원금 2차 그렇게 줬잖아요. 주는 쪽이 있었고 못 받는 쪽이 있었고 근데 못 받는 쪽에서 만약에 우리는 돈 못 받았으니까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시면 선별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돈 못 받는 쪽에서 나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 안 하겠다 그러니까 돈 다 줄 거면 다 주고 줄 거면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만약 얘기를 하면은 선별 쪽에서는 이제 선별로 2차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이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정부 조치 협조를 안 할 경우에 그러니까 방역 조치에 나는 참여를 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돈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돈을 줄 거면 다 주고 안 줄 거면 다 안 줘라. 똑같은 세금 내는데 누군 주고 왜 안 주냐. 우리한테 안 줄 거면 나도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조세 저항이 늘어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조세 저항이 늘어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법적으로 했을 땐 조세 저항이 늘어날 수 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 의견은 혹시 없는지 이찬영 씨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에요. 얘기하지 마. 확실히 이제 그 선별적 지원을 하면 당연히 소외되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15분이 끝났고요. 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각 팀당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3분 이내로 마지막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 입론은 우리 뭐로 하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그쪽 이제 3주에서 시작하도록 결론 얘기 드릴게요. 네, 결론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한 근거들 중에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편적 급여는 국가적 위기 사태를 인정하게 되어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비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 정상화를 진행하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시급한 계층은 코로나 이후에 실제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다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구하기 위해 선별적 급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인구적으로 많은 피해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3조의 결론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우리 뭐로 하자 마지막 결론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조는 보편적 급여는 선별적 급여 측에서 주장하는 도덕적 측면을 간과하지 않은 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실제 큰 타격을 받은 계층과 저소득층을 더불어 국가 전체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과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편적 지급 방식을 지지합니다. 재난지원금이 복지를 내포하고 있는 정책임은 분명하지만 본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성격을 가집니다.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목적 또한 가진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복합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도덕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 등 어느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게 될 경우 정책은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산업별 대출금에 대한 자료를 보면 자영업 사대 취약 업종인 도매, 소매, 음식, 숙박 관련 업종의 대출금이 지난해 대비 18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폐업이나 실업이 아닌 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경우 폐업이나 실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재산과 소득의 하락이 가시화되기 힘들어 재난지원금의 수혜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는 선별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 방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했고요. 우리 첫 번째 중개수분들 나온 동안 우리 모로하자 팀과 우리 제3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